NE330 해결료 공학 및 실험 수업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일단 첫 시간에는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보죠. 해결료라는 게 무엇이고 해결료에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 전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 뭐 어떤 것들을 좀 알고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부제로 제가 정한 거는 The Strongest Energy Source in the Universe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강한 이 에너지원이라고 한 건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핵융합이 더 강하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이게 엔지니어링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랙티컬하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인류에게 이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냐, 그런 케이퍼빌리티 관점에서 현재로서는 이 해결료가 가장 강한 소스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제를 정했고요. 사실은 그 핵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퓨전 퓨얼인 건데요. 그럼 앞에 뉴클리어가 붙어야 되거든요. 핵융합도 이게 핵이잖아요. 그죠? 핵융합 연료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수소나 중수소나 삼중수소나 아니면 뭐 좀 볼드하게 해서 보론 11? 예, 뭐 P 이렇게 해가지고 트리플 알파 리액션 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해결료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실제로 다 해결료입니다. 뉴클리어 피션 퓨얼이냐 뉴클리어 퓨전 퓨얼이냐 이게 다른 거지. 원자의 핵에서 어쨌든 에너지를 꺼낸다는 거,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해서 꺼낸다는 거, 거기에서 어떤 본질적인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술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옳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지난번에 이제 연력학 강의하면서 이미 얘기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 실험실 마크고요. 실라버스인데 이것도 다 했던 거라서 좀 지겨우실 것 같아서 앞서 영상 안 보신 분들 위해서 간단히 하자면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수업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핵심적인 내용 이해하는데 집중을 하시고 학점보다는 역사적인 맥락이나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정립됐고 왜 정립됐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이런 걸 이해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전염병이 돌기 전에는 이 실험 수업이었습니다. 실험 수업이었는데 우리나라 그 핵물질 관련 규제가 좀 빡빡해서 이 학부생들이 그 라디에이션 워커 레지스트레이션 안 하고서 실험에 참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관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험은 이제 그 보여드리는 것만 했었고 주로 수업 위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결료 공학은 실험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이제 우라늄 사용하는 실험실을 만들어서 각종 해결료의 어떤 이 제조나 가공이나 또 이제 어떤 특성 실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는데 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죠. 대략 한 5년 정도가 소요가 돼가지고 제가 비로소 이제 해결료 공학 및 실험 수업을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 뒤에 엔드 익스페리먼트가 없었죠. 해결료 공학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뭐 학부 수준에서 한 학기 강의해가지고 뭐 해결료 공학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가 있거나 뭐 엄청 다양한 것들 알려드리거나 이렇게는 좀 어렵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옥사이드 퓨얼, 산화물 해결료하고 금속 해결료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옥사이드 퓨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메탈릭 퓨얼도 소개 정도는 소개 플러스 알파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해결료 실제 이제 패브리케이션 제조죠. 그다음에 프로세싱 이건 이제 가공입니다. 그다음에 서머 피직스 이건 이제 열물성 측정 쪽 실험이 주를 이루죠. 그리고 메탈러지 이제 이거 금속 야금학 쪽이니까 이제 이거는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의 사용, 그런 쪽 위주의 실험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실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강의를 녹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료 재료하고 피복간 재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비교적 가벼운 실험입니다. 뭐 어디 가서 사실 보시기 좀 힘든 실험이긴 한데 그래도 그 실험 자체가 대단히 뭐 난이도가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실험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연력학 수업을 듣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연력학에서 이제 그 서머피직스 메탈러지
이쪽 얘기 했던 거를 사실 실제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뭐 해결료 수업을 먼저 듣고 연력학 수업을 들어서 이론적인 이해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론적인 이해를 먼저 하시고 실험을 해보셔도 되고 뭐 이 순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둘 다 둘 다 듣는 건 좀 중요하겠죠. 예. 뭐랄까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비행기의 양날개 같은 거랄까요? 여기 프로펠러 있어야 되나? 뭐 아무튼 비행기 양날개 같은 거기 때문에 둘 다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 오브젝티브하고 추천하는 교과서입니다. 목표는 간단하죠. 여기 보면 to provide basic knowledge for nuclear fuel engineers want to에서 해결료 공학자가 되고 싶으신 분한테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는 수업이고요. 프리리퀴짓이 3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재료공학 개론 수준에서 캘리스터라고 하는 책을 가장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요. 아마 지금 10th 에디션, 11th 에디션이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약간 상술인 것 같은데 잘 팔리는 책이다 보니까 개정판이 계속 나와가지고 좀 그런 점은 있고요. 보통 제가 이 책을 캘리스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 책인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교수로 계시는 이제 케이린 가머티 아저씨께서 사실 할아버지에 가까우신데 내신 책이 있어요. 이게 세컨 에디션이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별로 체크 안 해봐서 On Introduction to Nuclear Materials Fundamentals and Application 이렇게 되는데 이 앞쪽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캘리스터의 내용을 좀 축약해서 실어놓고 플러스 알파로 갖다가 방사선하고 원자력 이런 쪽을 좀 이렇게 토핑으로 얹어놓은 느낌? 제 연력학 수업하고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의 그런 교과서입니다. 이래저래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일단 제 생각에 한 2학년, 3학년 수준에서 이 책을 읽으면은 이건 뭐지 싶은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RMS 같은 거 안 배우고 이거 바로 책 읽으시면은 사실상 서술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다 안다는 느낌? 이거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약간 그렇게 좀 써 있어서 약간 아쉬운 점은 있는 책입니다만은 어, 원자력 분야가 다 그렇지만 좋은 교과서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책 두 권은 사실은 NE220 수업의 교재죠. 뭐 어떤 교수님이 가르치시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 추천하는 거는 이제 제 그 연력학 수업에서 교재로 썼던 가스켈 책입니다. 가스켈 책만 제가 여기다 넣어놨고 그 D 포스터였나요? 그 메탈러지 책은 제가 여기에 굳이 추천으로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뭐 사실 그것도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이제 이 디스코스가 이제 뉴클리어 퓨어 엔지니어링 이제 2개의 책을 추천해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권 다 별로 이렇게 안 읽으셔도 돼요. 사실 읽으면 좋죠. 읽으면 매우 좋은데 책을 한번 이 도서관이나 이렇게 빌려서 보시면은 아실 건데 올랜도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러워하기 때문에 책 많이 두껍습니다. 많이 두껍고 막 글자도 깨알같고 그래서 학부생들이 과연 이걸 다 읽을까 조금 의문이 있고요.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76년, 73년 이 사이에 그 발간이 돼가지고 이 올랜도 교수님은 이제 UC 버클리에 계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셨죠. 은퇴하신 게 2009년이니까 13년 지났는데 살아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활동하시는 걸 제가 못 봐서 1976년에 나온 거라 가지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지금 거의 50년 다 돼가네요. 개정판이 안 나옵니다. 개정판이 안 나요. 왜냐면 은퇴를 하셨고 이 올랜도 교수님 제자분들이 이거를 개정판 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별로 소식이 없네요. 아마 개정판을 낸다면은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아서무타가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두고 볼 일이죠. 워낙에 팔릴 리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모티베이션들이 약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해결료 공학 교과서를 하나 쓰고 싶은데 과연 그 출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만들 수 있는가 그 지점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추천드리는 교과서는 이거는 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보고서에 가까운 거의 그런 책인데 여기 보면 에디티드 바이잖아요. 이 브라이언 알티 프로스트 이분은 그냥 에디터. 이분은 내용을 쓰지 않았어요. 거의 내용을 쓰지 않았고 미국 내셔널랩에 계신 분들 위주로 그 옥사이드 퓨얼이나 메탈 퓨얼 그다음에 리서치 리액터 퓨얼 연구용 원자로 퓨얼은 좀 독특하고 상업용 원자로 퓨얼하고 좀 많이 달라서 좀 별도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충실히 포함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 볼륨 10A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시리즈였었습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1992년도쯤에 나왔기 때문에 벌써 30년이나 됐어요. 30년이나 돼서
뭐 좀 아웃데이트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볼륨 1부터 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거보다 이제 좀 더 개정이 돼서 뭐 아예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더 좋은 책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시리즈를 뭐 다 보실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다른 그 어떤 재료공학 관련해서 이제 전지 시리즈들 보면은 원자력 재료 쪽이 되게 좀 등한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내용이 없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좀 드물게 이런 그 좋은 에디션이 있어서 이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 학부생이 읽고 뭐 제대로 전부 이해하고 이거는 사실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 중에 일부분은 저도 가르치긴 할 건데 그래서 트라이 해보셔도 괜찮다. 아마 구하기도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도서관에 신청해놔서 아마 도서관에 들어와 있긴 할 거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용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거고 구매할 거면 아마 한 권에 한 50만 원 이상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50만 원, 100만 원? 가격이 굉장히 세서 학부생들한테 권하기엔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 자, 애프터 더 코र्스인데요. 그 라디에이션 머티리얼 사이언스, 펀더멘털스 오브 라디에이션 머티리얼 사이언스의 메탈스 앤 얼로이스 세컨 에디션 게리 에스버스. 현재 저널 오브 뉴클리어 머티리얼 치프 에디터죠. 책임지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그 2009년인가에 낸 책인데 2016년에 세컨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여러 가지로 뭐 좀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베스트 텍스트북인 게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페이지에 있는 책들만 좀 다 읽으셔도 재료공학, 원자력 재료공학, 그다음에 재료연력학, 해결료 공학, 그죠? 그리고 방사선 재료공학을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 교과서가 지금 여기 추천된 게 6권인데 6권의 원자력 재료공학 전반에 대해서 마스터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은 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이쪽은 온라인 영상에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원자력 공학에서 이제 어떻게 그 BS 디그리를 받느냐, 그죠?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시고, 그래서 뭐 수학, 물리, 화학, 역학, 그다음에 원자력 공학의 세부 서브 디서플린들 이런 거 순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셔야 되고, 여기까지는 1학년 거고, 여기는 이제 2, 3학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4학년까지 이게 이어집니다만은. 4학년쯤 되면 이미 이제 결정을 하셔야죠. 학사냐, 석사냐, 뭐 아니면 뭐 박사냐 이렇게 정하시고 본인의 어떤 공부 수준도 정하시고 그다음에 그 공부의 중점을 둘 분야도 정하셔야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4학년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으셔야 돼요. 본인의 어떤 미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ensure you read all sentences in the textbook from cover to cover. 이제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살다 보면 좀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 사소하지만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자잘한 지식들이 마치 이렇게 붓을 모아가지고 그 목걸이 만들듯이 이렇게 그걸 꿰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숨어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지식들은 다 어디 숨어 있냐면은 다 이 교과서 행간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뭔가 학문적으로 대단해 보이고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의 지식의 거의 한 8, 90% 이상은 학부생 수준에서 읽는 교과서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나머지 10%는 이제 인적인 네트워크하고 인적인 네트워크하고 경험이죠, 경험. 본인이 이제 그 대학원에서 한 실험들, 연구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전문 분야의 그 페이퍼들, 보통 사람이라면 읽지 않을 그런 논문들 많이 읽고, 또 자기가 또 연구해서 그걸 논문을 쓰고, 그리고 또 학회 가서 이제 해당 분야 전문가들하고 이제 네트워킹 하면서 대화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얻어진 것들이 한 10%에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를 이제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80%의 지식은 사실은 학부 석사 수준에서 읽는 그 교과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책을 절대 수식 위주로 암기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정말 꼼꼼하게 한자도 안 빼놓고 한 번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책 한 10권만 통독을 하셔도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at least for once in your lifetime you need to know everything. 자, 이거 뭐 좀 약간 원대한 꿈이죠. 근데 인생에 한 번은 모든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잊혀져요.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읽었던 사람과 안 읽었던 사람이 똑같아지진 않습니다. 읽어서 알다가 까먹은 사람하고 아예 읽지도 않은 사람하고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from cover to cover, 라인 바이 라인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를 해보셔야 되고, 이제 understand fully,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죠. 키 이퀘이션들. 교과서에 보면은 이퀘이션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은 사실 굉장히 지엽적인 이퀘이션이라서 굉장히 제한적인 좁은 레짐에서만 유효한 그런 특히나 또 굉장히 엠피리컬한 정도가 심한 그런 이퀘이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걸러내시고 그런 것들은 그냥 대의 큰 뜻만 이해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학문의 구조를 담당하는 그 핵심이 되는 방정식들이 있어요. 그 유도 과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철저히 이해해야 되는 그런 키 이퀘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위주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드릴 말씀은 Mathematics is the most accurate condensed form of language 이렇게 되는데 수학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언어입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모르면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수학을 모르면은 공학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압축적인 형태의 그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을 중시하십시오. 적어도 교과서에 제시된 정도의 수학은 반드시 다 팔로우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if a theory does not provide neat mathematical descriptions consisting of a few short equations, the theory is not fully organized yet, which means there are a lot to research.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 교과서에 학부 수준 교과서에서 이 수학적인 기술이 굉장히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건 학문이 좀 덜 오거나이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그 학문 자체가 굉장히 엠피리컬 베이스의 어떤 실험 기반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론화가 좀 덜 돼 있고 그런 학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공학 학문들은. 그래서 이 몇 개의 짧은 그런 방정식으로 구성되지 않는 그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살짝 너저분한 매스메티컬 데스크립션이 많은 학문은 그냥 그 본인을 탓하지 마시고 학문 특성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방을 생각을 해보죠. 룸이 있는데 이게 청소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저분하게 뭐가 널려 있는 거야. 학문이 마치 이렇게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방에 도대체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임포턴트 아이템이 무엇인지 이걸 파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누군가 여기를 청소를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오거나이즈를 이렇게 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템이 몇 개가 있고,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난잡한 방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잘 이해 못하는 게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돈이 잘 된 학문이 있고 정돈이 안 된 학문이 있는데, 어, 뭐랄까요? 놀랍게도 정돈이 안 된 학문 쪽이 더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학문화가 잘 안 됐는데 그게 교과목으로 나와 있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발상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돈이 안 된 학문은 당연히 무슨 뜻인가요? 예, 연구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부생들이 아니 교수님 교과서에 다 써 있는데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교과서에 다 써 있는 내용들이 이해해 보면은 금과 옥조 같은 어떤 진리 같은 느낌의 그런 내용들도 많지만 사실은 그냥 현재로서 최선의 어떤 추측에 불과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연구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grasp the physical meaning of the figures and tables에서 이제 그림하고 표를 무시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이거를 넣었고요. 그래서 그림하고 표 거기에서 어떤 물리적인 뜻을 캐치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고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팁은 이겁니다. There must be reasons. Which they also prepared figure and table. 책을 써보시면 알아요. 이게 그림 하나 그리고 테이블 하나 그리는 게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했을까요? 그 교과서 저자가 안 하면 안 되니까 한 거예요. 그 저자가 그걸 안 넣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건 여러분들도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책 읽는데 진도 빨리 나가려고 그림하고 테이블 나오면 이렇게 진도 빨리 나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숫자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걸 이제 일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 있는 숫자나 그 그림의 내용을 일별해 보시고 대의가 뭔가, 이 그림 왜 그렸나, 이 테이블 왜 만들었나, 그런 생각을 꼭 해보십시오. 그래서 graphics help you understand even the most complicated concepts.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은 되게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텍스트로는. 그걸 도와주는 게 첫째는 물론 이퀘이션입니다. 수식이지만 수식으로도 안 되는 거는 그래픽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Do the experiment.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실험을. 예, 이론만 배워갖고는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실험을 해보셔야 되고, 실험을 직접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핸즈온 트레이닝이 열쇠다. 이런 설령 학부만 맞추고 어디 그 공공기관 가셔가지고 행정서무를 보실 분이라고 해도 그래도 실험 한번 해보고 안 해본 거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이제 실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좋은 베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이 폭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학부 때 시간을 그리고 기회를 좀 소중히 하셔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좀 귀찮다 생각 말고 이 실험 수업을 많이 들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장치가 있구나 이 장치 원리는 뭐구나 이걸로 뭘 측정할 수 있구나 그 측정한 거는 어떻게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글림스라도 해보시면 한번 이렇게 힐끗이라도 봐놓으시면 본인의 이 사고의 폭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otherwise you do not learn anything real and practically 실질적인 거, 실용적인 거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그 공과대학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지식의 구조를 파악을 하시고 개별 과목을 기초를 탄탄히 하시고 교과서를 다 읽으십시오. 라인 바이 라인, 커버 투 커버 읽으시고 그다음에 핵심 이 이퀘이션들을 구별하셔가지고 그것들만이라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유도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리고 잘 정돈이 안 된 과목에서는 본인 잘못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느끼시고 아, 이 분야는 연구할 게 참 많은 분야겠구나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림하고 테이블, 표 되게 중요하니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거 왜 만들었을까? 여기 있는 숫자들의 의미는 뭘까? 이 그림의 의미는 뭘까?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실험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것들을 좀 배워 가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4년 그렇게 하면 이제 어, 영어권에서는 보통 BSN 이렇게 많이 씁니다. 원자력공학 그 학사학위를 받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해결료 공학을 하시려는 분한테 지식의 구조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비슷합니다. 최초의 시작은 다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예요. 공학 수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공학 수학은 이제 뭐 크게 캘큘러스하고 리니어 알지브라고 뭐 기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캘큘러스하고 리니어 알지브라를 강조한 거는 이제 이게 기초고 가장 뭐 이걸 모르면 이제 아예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선형대 수학하고 뭐 미적분 이걸 모른다 그래서야 얘기가 안 되고 뭐 그 외에도 사실 좀 이것저것 알아두면 되게 요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우셔야 되고 수학 기초가 되면은 이제 물리나 화학이나 뭐 그 물리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준비가 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원자력공학 개론을 이제 배우시면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2학년 때 들으실 거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게 완전치는 않은 상태.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캘큘러스, 리니어 알지브라, 피직스, 케미스트리까지는 이렇게는 커버를 하실 것 같고 피지컬 케미스트리는 안 들은 상태에서 뉴클리어 엔지니어링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피지컬 케미스트리는 백엔드 퓨어 사이클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백엔드 퓨어 사이클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펀더멘탈스 오브 뉴클리어 엔지니어링 들으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이해를 갖추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높은 레벨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이 역학 과목들입니다. 보통 이제 기계과 4대 역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력학, 고체역학, 유체역학, 연력학 이 네 개를 4대 역학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 4대 역학 과목은 사실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 기계공학이 아래에 있고 그 위에가 이제 원자력공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공학에다가 방사선 더하면은 방사선하고 고온, 고압을 더하면 그게 원자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기계공학이 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대 역학을 다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학부 때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들으러 다니니까 이 원작가 교수님들은 원자력 과목을 주로 여시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4대 역학 과목을 다 기계과 가서 들었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기획과 전과 준비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설명, 그때도 그 설명을 했습니다. 21살 때였나? 그, 그 뭐냐, 전과 준비하는 거 아니고 원자력 공학 하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게 벌써 2002년쯤이었으니까, 20년이 흘렀습니다.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그때 하던 얘기를 20년이 지났는데 또 하고 있습니다. 지겹네요. 4대 역학 다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이걸 다 들으시면서 2학년 때 매도 먼저 받는 게 좋다고 한 학기에 두 과목씩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추천 순서는 동력학이 제일 먼저고요. 어, 그러고 뭐 그다음부터는 사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뭐 두 번째가 고체역학, 세 번째 유체역학, 마지막이 연력학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학년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일렉트로 마그네티즘을 들으셔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일렉트로 마그네틱 다이나믹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자기역학, 전자기역학. 전자기역학도 제가 학부 때는 이게 커리큘럼이 2학년에 있었는데 굉장히 좋지 못한 이펙트를 줬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듣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수학적 기초가 어느 정도 되신 다음에 듣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뭐 정급하면 2학년 때 들어야 되겠죠. 행융합 쪽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2학년 때 듣는 걸 권장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약간 마지막 과목 같은 느낌이죠. 히든 매스 트랜스퍼. 이것도 뭐 3학년 과목이 되겠네요. 앞에 이제 4대 역학 다 듣고 나서 열전달 들어야죠. 원자로야말로 이 히든 매스 트랜스퍼의 끝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이거 강추라는 말로 부족하고 무조건 들으세요. 무조건 히든 매스 트랜스퍼. 무조건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저거 다 듣고 나시면은 이제 제 그 서머다이나믹스 앤 메탈러지 오브 뉴클리어 머티리얼스 이거 들으실 수 있는 건데 이제 솔직히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이러면은 어, 기계과나 재료과 인력학을 듣는 것보다는 제 과목을 듣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원자력 공학 한 사람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걸 배우는 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미래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그 사실 플루이드 메카닉스에 해당되는 과목도 원작과에 다 이렇게 있어요. 없는 거는 이제 그 다이나믹스, 동력학 쪽은 이제 해석력학 쪽은 물리과 수업을 들으셔야 될 거고 솔리드 메카닉스는 뭐 기계과나 재료과 저는 재료과에서 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거기서 좀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일렉트로마그네티즘은 원작과의 수업이 있습니다. 핵융합 하시는 교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고 히든 매스 트랜스퍼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4학년 과목들이 남거든요. 4학년 과목들이 이제 라디에이션 엔지니어링인데 이건 이제 4학년 과목이라보다 이건 사실은 2학년 과목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좀 이상하게 적었네. 이게 좀 나름 그 논리를 좀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펀더멘탈스 오브 뉴클리어 엔지니어링 배우고 이제 2학년 2학기쯤에 라디에이션 엔지니어링을 들으셔야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그냥 편하게 라디에이션 엔지니어링이라고 썼는데 그 라디에이션 디텍션 앤 메저먼트겠죠. 그죠? 방사선 계측 및 항상 영어 번역이 어렵습니다. 디텍션 앤 메저먼트 측정? 방사선 계측 및 측정 뭐 그런 거고 방사선 중요합니다. 방사선 관련된 이론을 좀 철저히, 그러니까 방사선이 처음에 발생하는 이론, 발생하는 원리부터 먼저 배우시겠죠. 발생 원리. 그래서 어떤 방사성 물질에서 어떤 방사선이 나온다 이런 것부터 많이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거기에 대응되는 계측기들이 종류가 많죠. 그래서 계측기 중에서 주요한 것들을 이제 배우셔야 될 거고, 그리고 아마 거기까지 진도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쉴딩 쪽도 좀 배우죠. 쉴딩 쪽 기초 이론도 배우시고 해야 되고, 일단 차폐. 그다음에 뉴클리어 리액터 시어리도 배우셔야죠. 이것도 2학년 내지 3학년 과목입니다. 그 원자로 안에서 중성자 분포를 계산하는 과목이죠.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뭐 아마 전필로 지정돼 있을 테니까. 그리고 뉴클리어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 이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과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비유가 그렇긴 한데 수의과 대학에서 개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수의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주로 개 중심으로 배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른 동물들한테 이렇게 좀 뭐 적용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원자로가 혹은 원자력 발전소가 예, 원자로하고 원자력 발전소는 다르죠. 원자로는 예를 들어서 발전 시스템이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어떤 컴포넌트들로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해가 있으셔야지 그 원자력 쪽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아예 이해를 못 하세요. 그게 없으면. 그래서 뉴클리어 시스템 엔지니어링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다 아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컴포넌트가 뭐가 있는지 아니까 그 각각의 컴포넌트를 이루는 재료들이 어떤 그 환경에 방사선 환경이나 고온 환경, 고압 환경, 뭐 아니면 수화학 환경 이런 거에 노출되는지를 아신 상태에서 뉴클리어 머티리얼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렇게 배우실 수가 있고요. 저희과 수업은 이제 이거를 약간 개론 쪽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이걸 2학년 때 듣게 돼 있는데 뭐 어떤 수업을 먼저 듣든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클리어 퓨얼 사이클 엔지니어링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라늄 섞인 돌멩이에서 해결료가 나오고 해결료를 이제 원자로에 넣어서 태운 다음에 원자로에서 방출시켜서 사용 후 해결료가 되잖아요. 그럼 사용 후 해결료를 이제 재활용하는 게 있고 재활용한 게 해결료로 돌아가고 나머지가 이제 폐기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 전체를 뉴클리어 퓨얼 사이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그래서 프론트엔드 해결료가 되기 전까지를 프론트엔드라고 그러고 원자로에서 나온 다음부터를 백엔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행 핵주기, 후행 핵주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 해결료 공학을 먼저 배워야 되냐, 뭐 뉴클리어 퓨어 사이클 엔지니어링을 먼저 배워야 되냐, 이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건데, 이것도 역시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걸 먼저 듣든 다 이렇게 완벽한 순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퓨어 사이클의 그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해결료 수업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뉴클리어 퓨어 사이클은 이제 주로 백엔드 퓨어 사이클에 집중해가지고 이 해결료를 재활용할 때 쓰이는 그 라디오 케미스트리 쪽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나중에 배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해결료를 다 알아야 해결료 특성을 알아야 이 여러분들이 후행핵 쪽에서 맞닥뜨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 퓨어 사이클 엔지니어링을 먼저 위에 제가 적어놨지만 사실은 퓨어 엔지니어링을 먼저 듣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좀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방사선이 재료를 어떻게 부수는지에 대한 그 학문은 없는지 그런 의문이 좀 생기셔야 되고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배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오시면은 뉴클리어 머티리얼 세이프가즈 하고 이제 non-proliferation 해서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AEA가 혹은 카이나기 그런 것까지 배우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뉴클리어 퓨얼 엔지니어가 되고자 하시는 분은 이걸 다 마스터를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 반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수업 스케줄이고요. 당연히 텐테티브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첫 한 3 내지 5주는 인트로덕션을 할 거고요. 이게 왜 3으로 돼 있냐면은 이 그 전염병 처음 볼 때 그 첫 1, 2주 수업을 아마 못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다양한 해결료들, 다양한 원자로에 쓰이는 다양한 해결료도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결료라는 것의 이 역사, 그 다음에 그것의 어떤 이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 핵주기, 후행 핵주기, 이거를 좀 기초적인 그 핵주기를 아셔야 돼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인트로덕션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기본적인 게 끝나고 나면 이제 UO2-X를 해결료를 배울 건데 이 이제 물 원자로 그러니까 이제 가압 경수로 그다음에 가압 중수로 가압 경수로 가압 중수로 그다음에 이제 비등형 경수로 아우 한국말이 더 어렵네요. 평소에 잘 안 쓰고 그냥 다 PWR, PHWR, BWR 이렇게만 불러버릇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 각각 쪽 쓰이는 해결료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PWR은 뭐 3 내지 5% 우라늄 235 농축된 그런 해결료를 쓰고 PHWR은 내추럴 우라늄을 쓰고 뭐 BWR은 농축 우라늄을 쓰긴 하는데 피복간 재료가 좀 다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BWR은 그 후쿠시마 사고 났던 그 원전형이고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것만 소개를 하고요. 한국에 있는 건 PWR하고 PHWR이기 때문에 이쪽 해결료를 중심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중간고사 기간이 될 거고요. 중간고사 치고 그다음에 그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아더 세라믹 퓨어에 대해서 2주간 그래서 실리사이드 퓨어라고 이 나이트라이트 퓨어를 간략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이거는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면 그냥 바로 메탈 퓨어로 넘어가서 메탈 퓨어만 소개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이제 메탈릭 퓨어로 들어가서
그 SFR에 주로 쓰이는 UGR 해결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이제. 예, 마린 프로펄전, 예, 해양 발, 뭐라고 해야 되냐, 마린 프로펄전. 아무튼 그런 데 쓰이는 지한류 해결료.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예, 다르죠. 이거는 이제 감마 우라늄 베이스 퓨얼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델타 우라늄 베이스 퓨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원자력 재료연력학 수업을 들으셨으면 조금 감이 있으시겠죠. 예, 완전히 다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고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이제 원래는 실험 일정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6주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그 제 실험실에서 해결료 실험 견학을 좀 하는 게 한 2주 정도 잡아야 되고, 실험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 2주 혹은 3주 정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생산된 걸 가지고 이제 그거를 TA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내줄 거니까 그걸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경수로에 쓰이는 해결료를 만드는 실험을 할 거고요. 신테링해서 만드는 걸 할 건데, 어, 컨벤셔널 신테링이 있고 스파크 플라즈마 신테링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 우라늄을 어떻게 파우더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테링 해가지고 소결을 해가지고 펠렛으로 바꾸는지 이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소결체의 이제 열전도도 측정하는 실험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오토 해결료가 이제 열전도도가 굉장히 안 좋은 해결료로 유명한데, 그런 것들을 좀 실감해 볼 수 있는 레이저 플래시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이거를 측정을 할 겁니다. 제대로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이제 메탈릭 얼로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패브리케이션 하는데, 이건 신테링이 아니고 이제 멜트 캐스팅이죠. 멜트 캐스팅을 해야 되고, 메탈은 금속상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닐링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상온에서 안정상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닐링 하는 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실험하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고체 상변이가 중요하거든요. 금속 해결료에서. 옥사이드 퓨얼에서는 고체 상변이가 없습니다. 마그네틱 트랜지션 제외하고 나면 싱글 페이지 솔리드가 쭉 가다가 나중에 2850대에서 녹고 끝나는데, 메탈 퓨얼은 그렇지가 않아요. 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DSC TGA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디퍼런셜 스캐닝 칼로리메트리 서머 그라비메트릭 어나리시스를 해서 시편 질량 증가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전압으로 갖다 가열했을 때 이 희세 드나든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 그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엔탈피하고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템퍼러처를 측정할 수가 있고, 그걸로 상평용도 그 페이지 에퀄리브리움을 이제 그러니까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부분적으로 검증, 그러니까 완전히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보여드리는 실험으로는 충분히 알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거 말고 수도 없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뭐 시간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파이널 exa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되냐면, 중간고사 이전에는 렉처만 합니다. 수업밖에 안 해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시간을 반으로 나눠서 이제 옥사이드 퓨얼 말고 나머지 해결료에 대해서 이제 소개 겸 약간 플러스 알파를 가르치면서 한 주씩 이렇게 시간을 잡습니다. 모두가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을, 이게 지금 뭐 1시간 15분 만에 이 실험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도 짜서 나눠야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TA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가 있고요. 통상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일정 조절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렉처와 실험이 병행될 것이고, 그래서 렉처 비중이 절반으로 줄겠죠. 실제로 지금 이 수업 시간의 거의 절반 정도가 사실 실험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절반 정도가. 네. 나머지가 강의고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된 스케줄이고요. 실험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걸 또 해야 되나? 네. 실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한국의 규제가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안 된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걸 내 손으로 하겠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빨리 병원 가셔서 피 뽑아가지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 네. 그 건강검진부터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교육 듣고 정해진 시간 교육 듣고 한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치셔야 돼요. 간단한 시험을 치시면은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냥 수업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임시로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등록하면 사실 좀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RA 시험 칠 때 자격 요건 맞추기 좋죠. 예, 그래서 이걸 등록을 하시면은 뭐 제가 실험을 허용해 드릴 수는 있어요. 조교가 오버사이트 하는 과정에 그 당연히 하는 전제로 그런 걸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걸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직접 실험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TA가 보여드릴 거야, 보여드릴 거.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왓앤 런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해석해가지고 보고서를 쓰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돼요. 대부분 학부생들이 내는 보고서 보면은 학부생다운 보고서를 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뭐 압박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단히 그렇게 엄청난 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20% allocated on attendance would largely be determined by the quality of your. 보통은 제가 이 attendance에 할당된 20%의 그 학점을 질문 얼마나 많이 하고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들어오냐 이걸로 이제 하는데, 이거는 또 실험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실험 보고서를 얼마나 충실하게 썼느냐 이제 그거에 의해서 사실 어텐던스 점수가 많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프터 더 미드텀에 실험을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UO2-X 해결료의 패브리케이션, 그다음에 서멀 컨덕티비티 메저먼트 이걸 할 거고, 여기 단계를 다 적어놨어요. 파우더 프랩, 그린 펠렌 컴팩팅, 뭐 이렇게 컨벤셔널 신테링, 스파크 플라즈마 신테링, 서멀 컨덕티비티 메저먼트 유징 LFA 뭐 이런 거 쭉 할 거고, 익스페리먼트 2는 유젤 얼로이 퓨어 패브리케이션에서 멜트 캐스팅으로 할 거고,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메저먼트를 할 거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성분의 합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닐링도 하고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온도 하고 엔탈피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메탈러지도 보고 이런 것들을 할 거다. 이 수업을 처음 계획할 때 당시에는 제 실험실에 XRD가 없었는데 지금은 XRD가 있어서 그 결정 구조도 사실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TA한테 한번 보여달라면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뭐 그렇게 대단한 실험은 아니지만 또 막상 어디 가서 보려고 하면은 보기도 어려워요. 아마 여기 수업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우라늄을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인생에서. 그래서 수업 중에 우라늄도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8페이지인데 여기서 영상을 끊고 여기서부터는 좀 다음 영상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